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영어 단어 디스토피아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7월 11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어느 한 주에서 코비드-19 확진자가 288명이 발견된 다음 날이죠. 이번 녹음은 영어 단어 디스토피아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이 단어가 그냥 쓰이거나 아니면 이 단어의 형용사 형태, n이 붙어있는 형용사 형태가 종종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문 기사의 내용이나 아니면 글의 제목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디스토피아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다른 단어, 유토피아, 이상향이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반대말이죠. 디스토피아가 외래어로서 표준 국어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고 있는데 디스토피아가 그 사전에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앞에 있는 단어로 잘 보이는 것은 디스코텍이 있고 디스토피아 다음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는 엄연히 한국어의 일부인 것이죠. 디스토피아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보니까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 그럼 암울한 미래상이 현실에 없으니까 이걸 소설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문학 속에서는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허구로 그려낸 것 혹은 허구로 그려내어 비판하는 문학 작품, 이런 걸 디스토피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일주일쯤 전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7월 4일 기사인데요. 그때쯤에 멜번에 있는 퍼블릭 하우징, 공공 임대 건물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다니지 마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었죠. 지금 이제 서서히 그것을 풀고 있다는데, 그것이 처음 시작됐을 때 나온 기사가, The Age에 나온 기사가 이거예요. Thousands of public housing tenants under hard lockdown as COVID-19 spreads. COVID-19이 마구 퍼지면서 수천 명의 세입자들, 그 공공임대 건물에 사시는 세입자들께 밖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가만히 댁에 계십시오 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을 시켜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다가 기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앨런 머라는 사람이에요. 앨런 머라는 사람도 인터뷰를 당했죠. 그 사람은 빅토리아 주의회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녹색당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있는 문장을 읽겠습니다. She said, "The hard lockdown of the commission flats was dystopian."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다니지 마십시오.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렇게 했던 그 사건, 그것은 디스토피안이라는 거죠. 디스토피아가 명사인데 그것에다가 n을 붙인 형용사를 썼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죠. 우리가 여기까지 그 디스토피아라는 단어 자체를 살펴보았고, 그것도 표준 국어 대사전을 통하여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단어가 호주 신문에 나온 예를, 누군가가 현실에서 그렇게 말한 예를 하나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디스토피아라고 영어로 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근래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녹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디스토피아라는 단어를 추적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다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이건 뭐지? 하던 것이었는데 이번 녹음을 통하여 좀 가물가물하게만 알고 있던 것을 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녹음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칫 관계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잡담처럼 보이는 걸 하나 할 거예요. 뭐 노래에 대한 잡담이라고 하죠. 그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노래에 대한 잡담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영화 만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든 영화들, 그리고 그 영화들의 제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얼핏과 관계없어 보이는 두 개의 소재, 노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영화 만든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다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대로 이 디스토피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가 최종 목적지라면 그 앞에 정거장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노래, 첫 번째 정거장 노래, 두 번째 정거장 영화, 그리고 최종 목적지 디스토피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 정거장인 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상 속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시드니에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 이름은 가왕이에요. 뭐 김가왕이거나 뭐 박가왕이거나 뭐 최가왕이거나 가왕이죠. 그 사람은 취미가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최근에 만든 노래가 이겁니다. 돌아와요 울릉공에. 여기 뉴사우스웨일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울릉공이라는 것은 시드니 바로 옆에 있는 인구 한 30만쯤 되는 도시죠. 제가 2016년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보니까 29만 5,669명이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노래 제목이 돌아와요 울릉공에이고, 그리고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꽃피는 울릉공에 봄이 왔건만,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다 만들고 나서 뭐 좀 더 새로운 건 없을까 하다가 다른 노래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다음에 만든 노래는 이겁니다. 돌아와요 뉴카슬에. 뉴카슬도 시드니에서 좀 북쪽으로 가면 있는, 그것도 인구 30만 좀 넘는 그런 동네 이름이죠. 도시 이름이죠. 그 노래의 가사는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꽃피는 뉴카슬에 봄이 왔건만,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은 아주 노래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 떠올랐으나 이 녹음 속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게 있죠. 그게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아니겠습니까? 모르죠. 뭐 요즘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면 뉴질랜드나 호주에 아주 어렸을 때 와서 자라난 사람들은 돌아와요 부산항해조차 못 들어봤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녹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설명해야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부산이 무엇이냐를 설명해야 되겠죠. 부산은 동네 이름이다, 이걸 설명해야 될 것이고, 우리 지난번 그 녹음을 통해서 봤듯이 일본이라는 것을 지도에서 보면서도 그게 일본인 줄 모르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4분의 1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산항 이런 거 설명하기 간단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 그걸,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다 이런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설명해봐야. 하여간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모르는 사람에게 돌아와요 울릉공에나 돌아와요 뉴카슬에가 그 원래 있던 노래를 흉내내어 만든 창작이라기보다는 그냥 놀이에 불과한 그런 것이다 라는 거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다룬 이 예는, 그러니까 돌아와요 울릉공에 혹은 돌아와요 뉴카슬에는 우리에게 유리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어떤 것들이 그것 뒤에 돌아와요 부산항해에 해당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 영어 하는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를 모른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돌아와요 울릉공해와 돌아와요 뉴카슬에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물건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정거장인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정거장인 영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만드는 사람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 뭐 2002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하고, 찾아보니까 54년생이네요.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제목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의 제목은 Fahrenheit 911, Fahrenheit 911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영화죠. 페런하이트는 온도를 나타내는 섭씨, 화씨 그런 거 할 때 화씨죠. 화씨 911 이게 제목이고, 그건 2004년에 만든 영화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두 번째 영화 제목을 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원래 있던 911이라는 영화를 조금 이제 다르게 쓰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 또 다른 영화예요. Fahrenheit 119, Fahrenheit 119라는 영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보면 뭐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119는 본 적이 없어요. 911은 보았죠. 911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그 2001년 9월 11일에 벌어진 사건, 그 비행기가 건물을 들이받은 사건, 그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페런하이트 911이고, 그리고 119는 2016년에
11월 9일, 11월 9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좀 알기 어려운데요. 11월 8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첫날이, 물론 취임은 하지 않았지만 당선자가 된 날이 11월 9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세상이 나쁘게 되었다. 이제 그 말을 하려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들었죠. 이 두 개의 영화의 제목들, 화씨 911 그리고 화씨 119, 이런 영화 제목을 보시면서 그래, 좋은 제목이야. 9월 11일 이후 암울하게 되는 세상, 혹은 11월 9일 이후 암울하게 되는 세상을 잘 표현한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해 라고 느끼신 분들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씨 911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섭씨로 바꿔보고, 섭씨로 지금 바꿔보니까 화씨 911 또는 섭씨 488.33도라고 하는군요. 그거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런 거를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다른 이유라는 것은 이제 다음 정거장인 종착역인 디스토피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디스토피아를 소개한 위키피디아에 가면 그 단어의 어원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원은 그리스어의 두 단어인 나쁜과 장소, 그것에 해당하는 두 단어를 합치면 디스토피아가 되고 이제 그걸 영어로 쓰는 것이죠. 디스토피아인 세상 혹은 디스토피아인 사회가 갖는 양대 특성은 뭐냐?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 그리고 frightening, 무서운, 겁먹게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이런 특성을 일부 가진 사회 혹은 나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거는 사실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보려면 이것을 다룬 대표적인 소설들을 보면 되겠죠. 위키피디아에 디스토피아를 다룬 3개의 좋은 예를 선정했어요. 근데 3개 중에 2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는 조지 오웰의 1984예요. 조지 오웰 또 키위랑 호주 과자를 다녀가신 분이죠. 그분은 언제 다녀가셨느냐 하면은 걸리버 여행기에 관한 녹음을 했을 때 걸리버 여행기가 인류사에 살려야 할 6권의 책들, 나머지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걸리버 여행기는 꼭 살려야 하는 6권의 책 중에 하나다 라고 조지 오웰이 얘기한 그런 내용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1984,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이죠. 이런 세상, 1984 속에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디스토피아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2개가 더 있는데요. 2개 중에 하나는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쓴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라는 소설이죠. 한국에서도 좀 읽는 소설인데 그거를 한국말로 설명한 거에 가보니까 이 소설은 극도로 발전한 기계 문명이 철저히 통제하는 계급사회를 그린다. 헉슬리는 기계 문명의 발달을 1920년대와 30년대에 대두한 전체주의와 연결시켜 비인간적 기계 문명이 가져올 지옥을 경고하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그 3번째 예예요. 우리에게 좀 덜 익숙한 책, 1984도 아니고 멋진 신세계도 아니지만 위키피디아에서 말하기를 디스토피아를 잘 다루고 있는 3개의 좋은 예 중에 하나다. 바로 그 소설은 페런하이트 451이라는 소설이고 그걸 지은 사람은 레이 브래드베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 페런하이트 451,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소설을 원래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 녹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런하이트 451이 소설로서 그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에게는 여기서 이제 뭔가 연결되는 것이죠. 뭐가 연결됩니까? 아까 마이크 모어가 만든 영화 제목 페런하이트 911과 페런하이트 119는 사람들이 페런하이트 451이라는 소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소설이 지금 우리가 말한 사회, 비인간적이며 무섭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그런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겠지라는 그런 가정하에 만들어낸 제목이 페런하이트 911, 페런하이트 119인 것이죠. 매우 미국적인 것이죠. 미국 안에서는 페런하이트 451이 이런 것에 대한 대표적인 거일 테니까요. 그리하여 여기까지 보면 아까 우리가 말한 돌아와요 부산항해에 해당하는 것이야말로 페런하이트 45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와요 울릉공에, 돌아와요 뉴카슬에 해당하는 페런하이트 다음에
숫자 3개 나오는 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알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있습니다. 451은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911은 9월 11일이라고 하고 119는 11월 9일이라고 하면 451은 4월 달의 51번째 무엇이거나 아니면 45번째 달의 첫 번째 무엇이거나 그런 거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 가려면 이 소설을 좀 더 봐야 합니다. 이 소설은 1953년 10월 달에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20세기의 언젠가이고 공간적인 배경은 미국 중서부의 어딘가라고 해요. 이 책 속에 나오는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책이에요. 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책을 불태워야 해요. 여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책을 불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책이 많이 들어있는 건물에다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책을 개별적으로 불태우기도 합니다. 이 사람 직업 이름이 fireman이에요. 우리 현실의 그 소방관은 불을 끄는 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불을 지르는 게 직업인 fireman입니다. 이 20세기 초에 이 책을 불태운다라는 사건으로 작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곳은 독일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1930년대에 우리 1930년대의 독일에 대해서 뭐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에서 원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책들을 불태웠다고 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불태운 책은 칼 막스의 책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담은 책, 그런 생각을 퍼뜨리는 책, 태워라 이런 거죠. 이 책 속에서 이 페런하이트 451 속에서 주인공은 책을 태우는 게 직업인데 허구한 날 책을 태우다가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책을 태우는 게 직업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과연 책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길래 내가 이걸 태우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 뭐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그런 거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삶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 거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만일 그 소설의 줄거리가 이 사람이 책의 내용을 보고 아 그래 이런 종류의 것들은 불태우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책을 다시 열심히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러면 소설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 사람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기 시작해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서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책의 내용을 소중히 하는 그런 무리에 저항하는 무리에 가담하여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 이제 이런 게 내용인데요. 아직도 450일은 설명되지 않았어요. 450일을 보러 가는 길에 이 소설에 나온 문장 몇 개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가진 것은 158페이지짜리 버전이고요. 이 책에. 뭐 짤막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읽기 시작하면 약간 띄엄띄엄 읽으면 점심 먹기 전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책의 예로 성경책이 나오는데요. 그걸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경책도 책이니까 그걸 불태우고 있는 중이죠. 이 책을 불태우는 게 직업인 그 주인공이 이 책에 관심이 생겨서 과거의 직업이 교수였던 이 책을 태우기 시작하기 전의 세상, 그 세상에서 직업이 교수였던 어떤 사람을 하나 찾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How many copies of the Bible are left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 성경책이 몇 권이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책을 보는 게 불법인 세상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성경책이 뭐 4권 남았습니다. 아니면 뭐 1000권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은 교수님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옳은 대답이죠. 책을 불태우는 게 직업인 주인공이 책에다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자기도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책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빼돌린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성경책을 아내한테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아내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될 판인데 저런 걸 나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 이름이 밀드레드인데요. 아내가 7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Who is more important? Me or that Bible? 누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저 성경책이 더 중요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란 말이죠. 아내가 더 중요하다면 성경책을 불태워야 할 것이고 만일 성경책이 더 중요하다면 자기는 떠나겠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아내가 남편을 신고하고 떠납니다. 교육받은 대로 행동하는 아주 훌륭한 인간이죠. 이 책이 그리는 그 세상, 이 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드디어 451을 얘기할 수 있겠군요. 화씨 451도에 대해서 이 책 1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51도, 화씨 451도란 the temperature at which 온도인데 어떤 온도이냐면 book paper catches fire and burns. 그 책을 만드는 그 종이가 그 온도를 올리면 어떤 시점에선가 타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불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 온도가 화씨 451도, 섭씨 233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잘못된 관점은 무엇이냐? 이거를 잘못 보기 시작한다면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보자. 정말 451도에서 불이 붙는지. 그래서 정말 해본 사람들이 있답니다. 했더니 451도 전에서 불이 타게 할 수도 있고 그 종이의 질에 따라서는. 그리고 어떤 종이는 그 특성과 상태에 따라 475도까지 버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4에서 475 어딘가가 정답인데 이런 실험을 근거로 혹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저 화씨 451도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정확한 제목이 아니므로 따라서 책의 내용 받아들일 수 없고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겠죠. 그걸 451로 하건 뭐 444로 하건 뭐 475로 하건 이 책이 하려고 하는 말은 이 숫자가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분명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이 디스토피아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세 권의 책 중 하나이며 이런 책이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마이크 무어는 자기 영화 제목을 페런하이트 911 혹은 페런하이트 119 이런 제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녹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 소설조차 또 다른 어딘가에 있는 페런하이트 무엇을 소재로 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페런하이트 451 뒤에 또 돌아와요 부산항해에 해당하는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좀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페런하이트 119 그러니까 2016년 사건을 근거로 만든 그 두 번째 페런하이트 어쩌고 저쩌고는 그 앞에 있었던 페런하이트 911 2001년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의 일종의 답가이며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한 쌍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Both of Moore's documentary titles 마이클 무어가 만든 이 두 개의 다큐멘터리 영화 그 영화의 제목은 are an allusion 암시입니다. to the 1953 dystopian novel 1953년 발표된 디스토피안 소설 페런하이트 45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키피디아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뒤에는 없구나. 여기서 페런하이트 451에서 시작된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1차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소재로 거기에 뭐 어디로 돌아와라 뭐 이런 그런 내용은 고전에서 찾아보니까 심청이가 영국에서 연꽃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과 접근에 공통점이 있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할 일 없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 한가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페런하이트 451도 그리스 철학의 뭐 어디에 연결됐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제발 안 나오기를 바라며 이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영어 단어 디스토피아 그리고 그것을 다룬 세 권의 소설 그 세 권의 책 중 한 권의 책에 연관된 제목을 가진 다큐멘터리 영화 두 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